여러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블랙,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냐 아니면 장기적인 금리 인하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FOMC 리뷰 영상을 제가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FOMC 리뷰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 봅니다. 요즘에 되도록이면 영상을 15분 내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독자님들도 보기 편하시고 집중도 잘 되겠죠. 실은 영상 길이가 길면 저도 만들다가 지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식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이어서 주식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기본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31일 새벽 3시 미국 연준은 0.25%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7월,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이후 여러 투자 자산의 방향이 어떻게 됐었죠? 파월 의장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달러는 하락하고 금은 상승했으며 이상하게도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보통 주식과 채권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만약 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더라면 주식과 채권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주가 하락과 채권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을 거라 봅니다. 실은 제가 댓글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올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주식과 채권은 둘 다 오르나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던 시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금리 인하는 크게 보험적 금리 인하와 장기적 금리 인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뭔가요? 지금 아프진 않지만 나중에 아플 것을 대비하여 미리 들어놓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란 지금 경제 위기가 오진 않았지만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미리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금리를 한꺼번에 0%까지 내리진 않습니다. 0.25%씩 조금씩 내리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러면서 진짜로 경기가 살아났는지 매번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연준에서는 10월에 한 번 금리를 더 내린 것입니다. 반대로 장기적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 혹은 위기 직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리를 한꺼번에 0%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쪼잔하게 0.25%씩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0.25%씩 작은 주사를 놓고 있겠습니까? 바로 0%까지 대수술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최근 들어 발생한 세 차례 금리 인하는 보험적인가요? 장기적인가요?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보험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적이다, 장기적이다 이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0.25%씩 계속 내리면서 나중에 결국 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간다면 훗날 우리의 후배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반대로 파월 의장이 0.25%씩 내리다가 나중에 결국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훗날 우리의 후배들은 지금의 상황을 또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 말은 어떻든지 현재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던 시기를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5년, 1998년도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던 게 맞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 기준금리가 마치 주식 조정받듯이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지만 경제가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완만하게 오르는 게 느껴지시죠? 98년도에는 아시아발 경제 위기로 인하여 나스닥 지수도 꽤 빠지긴 했지만 보험적 금리 인하가 끝난 이후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 위기를 보겠습니다. 2001년 IT 버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아 연준은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떨어뜨리는 장기적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이때가 강력할 거라 봅니다.
당연히 경제 위기가 왔으니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채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곧 주가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 이런 공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 1995년도 금리 인하 시기 때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도만 해도 금리 인하 초창기 때에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준 이후에 보험적 금리 인하가 끝날 때 맞춰 주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장기적 금리 인하를 시행했었던 2001년과 2008년 때에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리 인하의 시작은 주가의 하락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4번 중에서 3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로 주가가 하락할지라도 결국에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 방에 금리를 0%까지 내리지 않고 단계별로 내리는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7월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일단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분명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1995년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7,700포인트까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나스닥 지수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이때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8,200포인트 저항대만 돌파하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미리 상승을 예상하고 7,70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자산인 부동산과 금이라면 모를까, 주식은 철저하게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8,200포인트를 돌파하고 결국에는 전 고점인 8,340포인트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블랙,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냐 아니면 장기적인 금리 인하냐? 일단 3개월에 걸친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면 보험적 금리 인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는 왜 떨어지는 것입니까? 금리 인하가 끝났고 이제부터 주가 상승기가 찾아왔다면 당연히 채권 가격의 하락, 즉 채권 금리의 상승이 펼쳐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세요. 주식처럼 화끈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세적으로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2020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금리 인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 영상의 초반부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2008년 이후 시중에 풀리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법칙은 다 잊으세요. 그냥 현재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앞으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누적되면 우리의 후배들은 그때서야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법칙을 만들겠죠. 지금의 금리 인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보험적 금리 인하인지 장기적 금리 인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들어 발생한 채권 가격 상승 이유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 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도 봉합되는 분위기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3차례나 금리를 내렸고 나스닥 지수가 5개월 동안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이유는 충분할 거라 봅니다. 물론 아직도 미중 무역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다시 미중 양국은 싸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침체된 미국 경제가 바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금리 인하 3번 했다고 경제가 바로 살아나면 누구나 다 경제학자 되겠네요. 금리를 몇 번 내리고 시중에 돈을 얼마 풀어야 경제가 몇 프로 살아난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들어 경제 위기론을 펼칠 분이 아직도 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침체론을 펼치면서 경제 위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조업 강국 독일을 아시나요? 독일 요즘 잘 나가나요? 아니면 못 나가나요? 최근 10년간 GDP 성장률과 제조업 PMI를 보겠습니다. GDP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뺨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역성장은 기본이고 거의 0%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밥 먹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정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독일이 자랑하는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제조업 PMI는 10년간 최저치를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독일의 주가 지수를 보세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는 거 보세요. 밥 먹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시장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폐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론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화폐 가치 하락이 이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주 한 채는 기본으로 세팅해 두세요. 그리고 금을 사 모으시고요. 또한 주식도 실물 자산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매매하시고 공부하기 귀찮으시면 ETF를 사면 됩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증시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 영상, 이번 영상 중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를 발표합니다. 10월 신규 일자리 숫자는 12만 8천 개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7만 5천 개를 웃돌았습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특히 지난 8월 비농업 일자리는 당초 16만 8천 개 증가해서 21만 9천 개 증가로 9월 비농업 일자리는 기존 13만 6천 개 증가해서 18만 개 증가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일부러 수치를 낮춰 잡았다가 나스닥 고점 돌파를 위해 한 방에 터뜨리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저만의 음모론입니다. 어쨌든 나스닥 1차 저항대인 8200 돌파, 전 고점인 8340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시장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영역이니 당분간 더 오르겠죠. 혹시나 조정이 나와도 5일선이나 21선 정도 아주 약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태로서 최하단 지지선은 7700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깨주거나 이에 준하는 악재가 하나 터져야 합니다. 딱히 생각나는 추가 악재는 없네요. 굳이 찾자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아니면 홍콩 시위? 열흘 전 8200에서 8250포인트를 돌파할 때 잡으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맞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은 차라리 과거 저항대 상단인 825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돈발로 오르는 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도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자체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확실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에 상장된 미국 기업의 분기 실적이 3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지표들을 돈발이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불러올 화폐 가치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역시 기대하고 있겠죠. 이게 모두 주가 차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바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그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아직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서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신호탄은 코스피 지수 2100, 2140포인트가 될 거라 봅니다. 이 자리가 미국 나스닥 지수 8200에서 8250포인트와 비슷한 자리입니다. 만약 2100포인트 저항대에 맞고 다시 빠질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설 거라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확실한 매매를 원하면 2140포인트까지 확실히 돌파한 이후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외인 순매수량은 더욱더 늘어날 거라 봅니다. 아직은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1차 서명이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보입니다. 저도 확실히 1차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미중무역 협상이 깨질지라도 과거보다는 충격이 덜 할 거라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 코스피 반등 시기에는 주로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삼성그룹주,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반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오르는 업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하향 패턴의 추세선에서 지금은 평평한 2100 저항대를 그리고 있다면 조만간 우상향 패턴의 추세선을 그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서 건설 규제를 결국에는 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이 그렇다면 현대건설, GS건설 사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일단 저는 종목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목 추천은 제가 8월 달에 삼성전자 딱 한 차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정부에서 건설 규제를 당장 풀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도로, 철도 투자 같은 SOC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SOC 관련주를 먼저 봐야겠죠. 건설 투자는 그 이유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SOC 관련주들을 쓱 훑어봤는데요. 아직은 바닥에서 횡보 중입니다. 아직 상승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바닥만 다질지 아니면 위로 튀어오를지는 시장에서 판단할 거라 봅니다. 확신이 있으시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관련주들을 관종에 추가해 놓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시멘트, 철도, 건자재 관련주를 쭉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저한테 물어보진 마시고요. 한국 증시에 대해 종합드리자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다. 반도체 위주로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섹터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공부하기 싫으면 ETF를 사자. 블랙 채널을 통해서도 공부가 부족하신 분은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말씀드린 달러 관련 영상은 조만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